2주 만에 그 닭가수 합니다. 5월 29일 2024년도고요. 네, 그 또 하실 얘기들이 이제 있으시면 일단 쭉 듣고 그 관련해서 디스커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의 저번 주부터 좀 들었던 생각은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풀이의 급수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풀이의 변환하고 풀이의 급수가 힐베르트 공간으로서 아이소몰피즘이라는 이런 어떤 관점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여태껏 뭐 확률론 같은 데서 봐왔던 정률 생성 함수라는 것도 받아들일 때는 뚱딴지 같은 소리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저 풀이의 변화를 보고 나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아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분포가 특정되는구나라는 게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는 힐베르트 공간에 대한 위키를 좀 보다 보니까 아이젠 펑션이라는 어떤 또 링크를 타고 들어가게 됐고 근데 그 아이젠 펑션은 그 함수를 어떤 함수를 미분하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건 저는 지금 통계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통계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제 지수함수족이라는 어떤 클래스 그 뭐 모임 요 이 정도가 그 지수함수가 아이젠 펑션임을 만족하는 어떤 성질로 인해서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아니었나 그런 좀 상상을 했었고요 저번 주에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 프로젝트에서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커널 펑션이라는 게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또 위키를 또 뒤지다 보니까 포지티브 데피닛 펑션으로서 뭐 포지티브 데피닛 커널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저번 주에 본 아이젠 펑션이랑 이번 주에 본 포지티브 데피닛 펑션이랑 둘 다 선형대 수학에서 많이 봤던 그 스펙트럴 시오럼의 결과로 나오는 어떤 대상들의 좀 확장판 버전 같아 보였고요.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이 포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는 아 펑션은 좀 제가 통계학에서 다루던 뭔가 2차 정률 좀 그런 느낌으로 제 눈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젠 벡터가 확장되는 방식으로 아이젠 펑션이 보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미분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처음에는 함수를 어떻게 분해하지? 좀 그런 생각으로 있다가 미분이란 연산이 자체가 선형 연산자고 그게 우리가 다루던 행렬이랑 똑같다면? 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분이 선형 연산자로서 작동을 할까? 뭐 이런 거를 좀 바라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익히 옛날부터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미분하고 적분은 선형성을 가진다 해서 뭐 쪼개지는 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좀 몇 개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봐왔고요. 그래서 이 미분하고 적분이라는 거 모두가 선형대수학이 좀 무한대로 확장된 개념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확률 분포를 모아놓은 모임이라고 하는 그 콜모그로프 공리를 만족하는 확률 함수들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다뤄왔던 L2 공간이라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고, 근데 그만큼의 컨디션은 또 안 걸려 있는 것도 좀 재밌어 보였고, 그래서 이제는 함수들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 아, 저게 어떤 것까지 만족하는 거지? 좀 이런 게 조금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한 고민 중에 제일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제 선형대 수학의 결과로 이제 스펙트럴 띠어럼의 결과로 나오던 아이젠 벡터랑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가 어떻게 이제 무한대로 확장되면서 그 펑션으로 일반화되는지가 조금 되게 궁금하고 재밌었던 포인트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맞는 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애매한데.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요새 자꾸 드는 생각인데, 제가 하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냥 다 수학적인, 그냥 함수를 어떻게 좀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IMU 센서 그런 것도, 그거 뭐 센서긴 센서인데, 이것도 그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함수를 볼 수도 있고, 자주 처리하는 이미지도 일종의 함수를 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요새 드는 생각은, 내가 보는 오브젝트의 열의 아홉 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거랑 한 맛도 좀 이어서 가는 게 뭐냐면, 요새 계속 신경망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저번에 하시던 말씀이 힐베르트 스페이스 관점에서 행렬이랑 다항식이랑 각게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함수들을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럼 그 행렬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한다라는 작업이 이게 함수에서 하는 거 똑같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분석한다는 게 좀 이렇게 다항식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좀 자주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다항식에서 미분적분을 했으니까 행렬에도 미분적분 똑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것도 너무 사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또 배동선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저는 뭔가 그 계속 생각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저번에는 이제 합성함수 관련해서 곱셈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번에는 이게 약간 그 요번 징계수에 외적이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복소하면서도 이제 뭐죠? 텐서 프로덕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냥 찾아봤는데 이게 제가 그 외적을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찾아야 되는데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잘못 찾아봤는데 그게 또 텐서랑 또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혼자서 일단 계속 찾아보고 있어서 일단은 네, 요 정도 상황입니다. 이게 질문들이 다 어떤 결의 질문들이 있냐면 이제 좀그 답변하기가 다 하나는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 좀 곤혹스러운 질문들인데 어떤 결에서는 그 좀 최대한 좀 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떤 지식적인 얘기들 말고 나 지식적인 얘기들도 포함을 하되 그 어떤 물어보시는 결들에 대해서 그 이런 거죠. 음,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커널 메소드라고 하는 걸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검색을 이제 해요. 뭐 서포트 벡터 머신에도 관심이 있고 해가지고 뭐 하면 뭐 내가 아는 거랑 뭐 상관이 있어 보이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생각하는 타겟 스페이스에서 어떤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주고 벡터 스페이스 V로 이제 보내주는 걸 가지고 해서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커널이라는 게 정의가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모식이 정리가 있어서 그 정리로부터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눈에 달리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 여러 말들을 떠들고 있어요. 무슨 뭐 이게 뭐 n이 무한대여도 되느니 무슨 뭐 여러 말들이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감상들을 이제 하고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면들이 있는 것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그럼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의미 있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어떤 기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점들이 생겨요. 혹시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그 진짜 여러 결의 어떤 그 사실 이거는 니즈가 있는 거여 가지고 그 이게 답변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건데 그러면 그냥 단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성질은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이 성질은 커널이 만족을 해야 되는 성질이고 기본적으로 가령 이런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피처맵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벡터 스페이스로서 보낸 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벡터 스페이스 엘리먼트가 되니까 말 그대로 벡터가 되어서 그거에다 이너 프로덕트 취해서 정의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민감한 정보가 실제로 내가 어떤 그 정말로 뭔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놈이랑 이 피처맵이라고 부르는 거랑 이 지금 이너 프로덕트를 고르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정해질 거라고요. 제가 두 가지 라인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리니어 알제브라로부터 어떤 파이널 디멘전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너 프로덕트를 생각을 해요. 그럼 이너 프로덕트를 생각을 하면 일단은 그, 그 이너 프로덕트 자체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그 이거를 시메트릭 매트릭스로 보는 게 가능해요. 혹시 동의가 되나요? 베이시스를 픽스를 먼저 하고 베이시스를 잡는 건 이너 프로덕트 상관이 없으니까. 맞죠? 그러면 거기다가 이 베이스를 집어 넣어가지고 만들어주면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게 가능하고 베이스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이너 프로덕트에 두 벡터 집어넣으면 형태 이제 어떻게 적히는지 보이시죠? 그래서 그 코오디네이트를 이렇게 적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그 시미트리 매트릭스 파트가 이제 이너 프로덕트로 파생이 되어지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는 게 가능해진 거냐면 스펙트럴 티어럼이 있기 때문에 스펙트럴 티어럼에 따르면 뭐가 그러면 보장이 되냐면 그 실수 위에서
시미트릭 매트릭스인 여가 뭐의 존재성이랑 동시냐면 베이시스가 있는데 어떤 베이시스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데 이 시미트릭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베이시스인 동시에 오소노말이 보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베이시스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는 그냥 벡터 스페이스를 F의 n승이라고 그냥 Rn처럼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Rn의 다 프로덕트를 먼저 생각을 그냥 한다고 하고 걔의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그 이제 저 시미트릭 매트릭스로 쓰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면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양옆에다가 뭔가를 곱해야 되죠. 곱해가지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다 프로덕트는 애시당초 아이덴티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 양옆을 곱해줘도 여전히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양옆에다 곱해주면 이 지금 이너 프로덕트에 대응이 되는 걸 붙여주면 이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고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아이겐 밸류가 되어져요. 아이겐 밸류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다 프로덕트랑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너 프로덕트 두 개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아이덴티 매트릭스로 놓을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아이겐 밸류들로 어떤 엔티티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그리고 그 두 개의 어떤 비교처럼 보는 거에서 그리고 선형대수 라인에서 저희가 했던 대화들은 여기서 그 n을 무한대로 키우더라도 말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것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좀 재밌는 이해들이고 요긴한 이해들인데 이제 여기서 사실 한 발자국을 더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냐면 할 수 있다 치자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냐면 이미 아까처럼 피처 맵을 잡고 이너 프로덕트를 주는 순간 사실은 그 다음은 논증에 의해 가지고 헤아리는 거에서 다 정해지는 라인들이. 그러니까 그 논증들은 오히려 저희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정말로 민감한 데이터들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피처 맵은 어떻게 골라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가 민감한 데이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해지면 거기서부터 그걸 어떻게 쓸지는 어떤 마치 이제 어떤 키를 저희가 넣어서 돌리면 그 논증은 쭉 정해져요. 그것들은 필요하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논증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가 아니라 이 핵심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정해진 다음에는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레퍼런스들을 보면 다 저희가 적절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라인들일 거라는 것이죠.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되는 고민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뭐 피처 밑에 아무거나 써도 되고 인어플 아무거나 써도 되죠. 그걸 뭘 골라도 논리상으로는 말이 되어야 되니까. 근데 그중에서 어떤 걸 고르는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세울지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합리적이라는 건 꼭 수학적인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수학적인 선은 이거 어떤 걸 고르더라도 그게 말이 된다는 거가 수학적인 것이고 합리적인 선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맥락에서야 맞는 그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맥락들은 제각각 다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리적이라는 선은 거죠. 내가 이렇게 정한 거에서 누군가가 왜 그렇게 정했어 했을 때 좀 그래도 맥락들을 내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거에 가까울 거예요. 혹시 이 지점이 동의가 되시나요? 그래서 약간 질문의 결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그 그냥 저희가 어떤 파이나이트 디멘전al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거를 인피니트 디멘전al 애널로그로 볼 수 있는 거에서 재미를 볼 수 있다. 이거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공부할 것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들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라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 시간에 일일이 얘기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가 요긴할 수 있다는 거가 동의가 되면 오히려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생각들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골라나갈지에 대한 나를 납득을 시키는 기준이어야 되고 남을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그 기준을 원하는 정서에서 거기서 일단은 수학을 의존하고 싶은 그런 거에 좀 가까운 정서라는 거죠. 그냥 대충 우기는 걸로는 설득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얘기를 조금 약간 조금 비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그렇게 대화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커널 메소드를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어떤 특정 정리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인피니티 디멘전 애널로그에 대한 정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티어리티컬하게 뭐 블라블라블라 떠들겠죠. 사실 그게 하고 싶은 디스커션의 라인이라기보다 그거는 필요하면 각자가 공부할 어떤 징계수 시간을 포함해서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디테일한 것도 오케이예요. 사실은. 이 시간 대화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거 이전에 자, 좀 대화를 가져가고 싶으면 말이 얘기하잖아요. 그 기준들을 어떻게 골라야 되겠느냐를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모멘트 제네레이팅 펑션과 그리고 지난주에 그 김나원 선생님께서 어떤 남겨주신 어떤 지수족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관찰이니까 이것들이 다 어떤 거랑 관련이 물론 내가 여기서 어떤 지식들을 좀 더 알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의미 있게 알아갈 수 있을까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 질문들이 뭐랑 맞닿아 있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셀렉션 할지들이랑 상관 있는 질문들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해요. 단순히 어떤 이 지식들을 내가 그중에 어떤 특정 구멍이 있어가지고 구멍을 다 메꾸고 갑시다. 이런 어떤 정서라고 보기보다는. 혹시 제가 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코멘트나
아니면 좀 다른 생각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동의하시거나 하면 알려주시면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정말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100만 번 동의하는 게, 이제 저도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제 돌려보는데 사실 어떤 게 좋지라는 것도 감이 안 오니까, 이제 뭐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뽕문 돌려서 C값 뽕문에 다 넣고 커널 다 넣고 if문으로 베스트 스코어 찾는 방식으로 다 돌려서 이게 제일 좋대.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거지? 그냥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게 되게 불편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결이 저는 지금 100만 번 동의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제가 저 상황이 어떻게 하냐, 잠깐 교수님이나 그 CS 쪽에서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저희는 저런, 그러니까 맥락보다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능 좋으면 장땡이다, 정확도 높으면 장땡이다, 조금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저는 이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니네한테는 정확도 높으니까 좋지, 우리한테는 정확도 떨어져도 다른 거 좀 이득 볼 수 있는 약간 정밀도라든지 약간 재현성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그런 것도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기준에 대한 얘기죠. 좋습니다. 또 있나요? 이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답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어떤 거에 대한 근데 이제 질문으로부터 그 관문을 여는 성격이 되냐면 이 기준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세워나가야 되느냐. 라는 거를 이제 타당한 질문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약간 일단 어떤 정서가 조금 배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저희가 어떤 수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약간 어떤 게 되냐면, 뭐 당연히 계산 맞추는 거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고 뭐 안 틀리는 거 중요하고 한데, 몇 가지 뭐 알고 모르고 뭐 중요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아까 이제 그 배돈 쌤 말씀하셨던 어떤 크로스 프로덕트, 아우터 프로덕트 그런 뭐 관계가 있다면 있고, 근데 사실 그 디테일들은 뭐 사실 까먹어도 사실 제 개인의 의견에는 알 바 아니에요. 그냥 그거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보면 되는 문제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아는 게 대단히 가치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게 대단히 문제가 될 사항들이 있을지는 여러 결에서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는 그 중간 과정들에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지식들이 좀 비어 있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오히려 이 기준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지의 관점에서 필요한 어떤 공부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화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떤 기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의 구조를 포함해서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것들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조가 있어야 돼요. 커널 메소드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저런 식으로 하는 거냐면 벡터 스페이스에 이너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어떤 데이터의 가공이 들어가는 게 좀 더 포인트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들고 있는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들을 샘플링하는 건 이쪽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은연중에 녹아 있는 건 얘가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정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벡터 스페이스에 이너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 구조들에 따라 가지고 얘기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로 내가 지금 어떤 샘플링하는 데이터들의 모임이 한번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데이터들이, 저는 이제 약간 기하학적인 생각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어떤 평면 위 말고 어떤 이렇게 좀 휘어져 있는 구면과 같은 데서 데이터 샘플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맵을 그대로 표현하면 그것들을 벡터 스페이스로 쭉 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유클리드 공간 같은 거로 RM 같은 걸로 쭉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타당하냐? 이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구조적으로 본다. 근데 사실 저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한 거에서 그거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너프로를 쓰면 애시당초 한번 가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정보를 잃었다고 해석을 하든 그걸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구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떤 구조를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쓰겠다. 라는 건데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이너 프로덕트의 선택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무한가지의 선택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떤 기준하에서 쓰는 게 타당하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예시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뽑아내고자 하는 게 어떤 이게 이 지금 데이터가 어느 분포에서 왔는지를 알고 싶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분포 중에 가장 쉬운 거로서 리얼라인의 정규 분포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실제로 그 샘플링을 하면 그 샘플링의 결과로 알고리즘이 돌아요. 알고리즘이 돌아가지고 그 아웃풋으로 뉴럴 네트에서 뭐 학습해가 결국 나오는 확률 분포가 어떤 특정 정규 분포를 뽑아내고 싶은 걸 합시다. 제일 단순한 상황으로서. 그러면 정규 분포라는 거 하는 걸 들여다보면 정규 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로 캐릭터라이즈가 되어져요. 그럼 이거는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 소위 말해서 어퍼 에피플레인으로 표현되죠. 어떤 평균은 임의의 실수값, 그리고 표준 편차는 우리가 양수로 상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R2 위에서 이런 어퍼 에피플레인이 될 거예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일단 어퍼 에피플레인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학적으로 이거는 R2가 아니에요. 특별히 벡터 스페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지금 셀렉션 해가지고 뭐 얻어내고자 하는 게 그 전 보통 어퍼 플레인을 2디멘전 어퍼 플레인이라서 H2 정도로 보통 노테이션을 많이 적는 편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의 경우라고 한다면 방금의 그 피처맵을 적용하는 맥락이라고 한다면 이걸 벡터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한다. 뭐 당연히 R2의 सब셋이니까. 근데 좀 그 정서 혹시 느끼세요? 그러니까 R2의 सब셋이니까 R2의 벡터 스페이스를 쓴 어떤 스트럭처를 쓴다. 좀 말이 그 맥락이 아니거든요. 이 경우 이 맥락의 경우는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쉽사리 동의할 것 같지는 않아요. H2가 R2의 सब셋이니까 R2의 벡터 스페이스 스트럭처를 쓰자. 이거는 그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거를 쓸 수가 있냐면 이게 어떤 그 미적분학과 어떤 선형대수가 연결되어진 라인인데 제가 직문수 라인에서 이 얘기들을 많이 해놓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형대수를 쓴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미 그 벡터 스페이스로서 되어져 있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애시당초 우리가 미적분학을 이제 일변수 미적분학을 배울 때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미분해가지고 극값 찾고 크리티컬 포인트 찾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거기서 미분 쓰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데이터들을 취합하는 것으로서 적분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직관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간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어떤 데이터들을 모으든 뭘 모으든 내가 모종의 것들을 모아서 이걸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사실 벡터 공간일 리는 없어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럴 리가 없죠. 그래프를 주면 이 그래프는 대부분 선형일 리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약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미분을 취하는 거예요. 미분을 취해서 내가 관심 갖는 점의 근방은 뭘로 간주하는 거예요? 선형으로 간주하자라는 게 미분의 근본적인 철학이죠. 이게 사실 어떤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의 미분의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이 되어 있으면 그건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다룰 수가 있냐면 선형대 수학을 가지고 다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형대 수학을 가지고 다루어진 대상들을 다시 그 로컬하게 어떤 선형화되어 있는 대상들을 취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그렇게 연결해서 봐요. 미분을 가지고 선형대 수학의 대상으로 환원을 시킨 다음에 선형대수를 가지고 작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작업되어져 있는 대상들을 취합을 하는 것으로서 적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제 정서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견지에서 기본적으로 수학을 적용을 할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R3에서 서피스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 그러니까 그래프를 줘요. G는 f of x, y를 줘요. F는 뭐 적당히 좋은 함수도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공면처럼 생겨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R2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R3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을 한 점을 찍으면 거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리니어 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탄젠트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대상은 이제 선형 대수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저 거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매핑을 정의를 한 거냐면 매핑을 정의할 때 각 포인트들 얘는 그러니까 그 지금 벡터 스페이스를 하나를 잡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이 그 제가 이건 어떤 그 기준으로서 묻는 것인데 그 서피스인 R3를 일단 생각을 합시다. 일부러. 그냥 어떤 구체화를 위해서 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게 동의가 되세요? 각 포인트들마다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에 다 집어넣겠다. 가 이 피처 맵의 정체죠. 맞나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수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이 어떤 구체적인 대상들을 휴리스틱한 대상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할지의 문제인데
지금 저 커널 메소드가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그 이 맵이 일단은 V로 가는 맵이 일단은 있고 그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서피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혹은 이제 어퍼 플레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퍼 플레인이라는 걸 어떤 제가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포인트들을 똑같은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겠다는 게 피처 맵이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답 없는 질문입니다. 수학적인 정합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어떤 게 타당하다고 보냐면 그 카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에서 포인트를 하나 찍어요. 그럼 저는 서피스 위에서 포인트를 하나 찍은 거예요. 전 마음속으로. 그러면 전 거기서 벡터 스페이스를 어떻게 줘야 된다고 믿냐면 거기서에 뭘 줘야 돼요? 탄젠트 스페이스를 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 이 V들은 포인트마다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미분의 뜻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미분의 뜻은 그래프를 찍었을 때, 그래프를 줄 때 그래프의 포인트마다 리니어한 선을 긋는 게 다 달라야 돼요. 쟤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떤 포인트를 잡더라도 이 리니어 라인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모델링 방식 자체를 오히려 맥락을 생각해 보면 저게 타당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자, 혹시 여기까지 어떤 상상이나 질문이나 코멘트나 아니면 감상 있으시면 일단 말씀을 좀 듣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어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구조를 어떤 기준하에서 정할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뜯어보면서 이 기준에 대한 게 정해진 그거를 공부하는 건 오케이지만 오히려 이 기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돼 버리면 네, 하실 얘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두 가지 결이 있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신 탄젠트 라인, 뭐 아니면 뭐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막뭐 해서 올라가는데, 그걸 이제 뭐 이평선을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평선 라인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그게 벡터 스페이스 하나 정도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이게 좀 모순된 거긴 한데, 반대로,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두 가지 결이 동시에 이제 떠올라서 이제 공유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런 추세선을 갖는 어떤 이제 잡는 맥락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잘 동작하는 맥락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형외계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저 방법이 뭐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는 모든 결에서 아니에요. 자, 혹시 또 다른 뭐 저는 그걸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그 근방에서에 대한 어떠한 그 약간 로컬한 데이터를 약간 보고자 하는 거면, 적분은 그 반대로 그 글로벌한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보고 싶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이건 좀, 네. 그게 FTC예요. 그러니까 FTC를 생각해 보시면 F 프라임을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FB 빼기 FA죠. F 프라임이 미분 데이터. 그거를 모아주는 게 적분. 그랬을 때 그걸 계산하는 법이 FTC. 이죠. 수학은 FTC가 거진 전부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 진짜로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하실 때 이게 전부 다 원디멘전 FTC로 보여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공학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뭐 수일 채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헤비한 수학들에 대한 얘기들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어떤 외계어처럼 떠드는 것들도 상당히 보실 텐데 전부 다 알고 보면 원디멘전 FTC 얘기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 그래서 보통 그 수학 대학원생들한테 그렇게 안 보면 제가 엄청 뭐라고 해요. 있어 보이는 말로 떠들지 말라고. 말 이해되시죠? 예, 이 어떤 원디멘전 FTC가 우리가 의존하는 거진 전부입니다. 이것들이 맥락에 따라 가지고 여러 형태로 가공되는 게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괜찮죠? 어, 근데 혹시 또 다른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듣고. 네, 여러 결의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그 방금 채널직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도 되게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못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꼈던 경험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왜 저걸 쓰는지 대충 이해하는 선에서 아, 저거 저러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나서는 내가 모든 방식의 뭔가 커널들을 뜯어볼 수 없으니까 야, 그냥 돌려보고 좋은 거 쓰자. 약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새롭고 신기하면서도 되게 여러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에 김나원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지수족이랑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한 라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한번 설득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커널 메소드라고 하는 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정규 분포의 경우는 이게 결국 가우시안한테 어떤 지수의 E2D something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통계적인 대상들에 대한 공간이라면 이걸 보통 스태티스컬 모델 혹은 이제 어떤 그 기하학 쪽에서 뭐 스태티스컬 매니폴드 이 정도로 호칭을 해요. 그럼 이거를 집합으로 바라보면 1대1 대응이 적어도 함수로서 있는 의미에서 어퍼 플레인과 이 정규 분포에 대한 스태티스컬 모델이랑은 집합으로서는 1대1 대응이 존재해야 돼요. 동의가 되나요? 그러면 저는 이 대상들을 커널 메소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자연스럽냐면 방금 말씀드린 각 포인트들마다 거기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를 취해요. 이거 말은 동의가 되시죠? 그냥 그 포인트를 원점으로 갖는 R2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그러면 저 커널 메소드를 쓰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너 프로덕트를 골라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저는 어떤 거를 고르겠다고 하겠냐면 거기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는 특정 행렬을 저는 그 내적으로 고를 거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물을 수 왜? 왜 골라야 되냐면 이게 충분 통계량에 의해서 불변인 내적이기 때문에. sufficient statistic에 의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내적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고 그게 모든 포인트들마다 이게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 포인트에서 이너 프로덕트 탄젠트 스페이스 취하고 거기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로서 할당을 하면 충분 통계량이라고 불리우는 거에 의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이거를 그 벡터 스페이스의 랭귀지로 얘기하면 두 벡터 스페이스 간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있을 때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너 프로덕트를 바꾸지 않을 때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 힐베르트 스페이스 아이소모피즘 이렇게 호칭한 센스인데 그 맥락을 통계학의 맥락에 적용하려고 하면 맞는 선택지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골라주는 것들이 이런 구조에 의존되어지는 거라고 해요. 물론 충분 통계량이라고 하는 대상들 자체는 그냥 통계적인 대상이에요. 근데 지수적의 경우는 그게 된다. 라고 하면 그것들을 쓰는 한 가지 기준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거 많이 들어 다른 기준을 어떤 가지고 이제 공격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혹시 괜찮나요? 제가 어느 결에서 오늘 대화를 좀 하기를 원하냐면 그 지식을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런 지식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이 정서가 아니라 그 오히려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에 지나지 않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는 매개체가 있으면 그 매개체를 다룰 기준이 명확하게 서면 그거는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자유도는 어떤 거냐면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어느 선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그거는 사람들마다 같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재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100만 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잘 나오면 되지.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데. 수학이고 나발이고 알 게 뭡니까? 수학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단지 내가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는 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은 퍼포먼스 상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요긴한 선들이 있다고 하면 내가 그 라인을 토대로 해서 설득을 해내야 되는 라인인 것이지 남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하려는 결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이고 더 나아가서 수학을 기준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자 하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수학들을 그 내가 기준을 골라서 공부할지도 나한테는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수학을 쓴다고 해도 그것도 모두가 다 똑같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수학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어떤 맥락에 따라서 다르고 심지어 똑같은 맥락과 똑같은 수학을 가지고도 접근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는 수학을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그 구조에 대한 수학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괜찮나요? 그 조금 구분하는 라인은 약간 예를 들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 이런 것들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어떤 좋은 베이시스를 골라준 테일러 전개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개수를 결정하는 좋은 방법론들인 거가 맞아요. 여러 좋은 구조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사용이 된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수학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서는 이런 세계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중에서 뭐를 공부를 어떻게 할지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저도 그중에서 특정 분야의 어떤 수학을 전공한 입장이고 그게 옳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특징들이 근데 어떤지는 보편적으로 좀 전달을 좀 해보려고요. 기본적으로 수학은 그가 이 구조를 기준으로는 보통 이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오류 없이 얘기하려면 모든 수학자들은 다 각각의 수학들을 해요. 그게 수학적으로는 100만 번 맞는 말이에요. 각각의 예술가들은 각각의 예술을 하는 것처럼 그게 맞는 말이지만 굳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수학은 몇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있어요. 어널리시스. 그리고 대수학이라고 부르는 분야가 있어요. 알제브라. 저는 선형대 수학은 좀 미스리딩하는 용어라고 생각해요. 마치 알제브라의 분야 같은데 저는 그냥 선형대 수학은 매스메릭스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알제브라의 분과라고 보면 많은 결에서 저는 오류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토폴로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어떤 기하학이라고 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뭐 지오메트리 정도로 호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거의 애플리케이션들. 그래서 뭐 applied mathematics라고 하면 저는 이 네 가지 중에 특정 거를 apply 하는 거라고 봐서 applied mathematics라는 건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수학을 적용하는 모든 분야들을 applied math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통계학이든 물리학이든 뭐 저는 그리고 사실 머신러닝은 통계학의 세부 분과로 보는 입장이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응용수학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응용수학은 지금 말한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기하학의 어떤 특정 것들을 그냥 어플라이를 하는 라인이라고 보고 저는 예를 들어 경제학도 그렇다고 보고 그러니까 수를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저는 응용수학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기하학이 어떤 것이야 라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네, 혹시 또 여기까지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해드리는 견은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 그 기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중에서 내가 어떤 수학을 그중에서 어떤 맥락의 경우 언제 뭘 어떻게 공부할지는 그때그때 다른 건데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재료로서 말씀드리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에 좀 저도 이런 거를 직접 머신러닝 같은 걸 돌려보는 게 처음이었어서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돌리면 되니까 그런 선에서 이거 재미도 어느 정도는 있네 라는 생각과 함께 드는 걱정이 뭐였냐면 이게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 없으니까 야 그러면 이거 계속 많이 돌려보는 애가 좋은 거고 컴퓨터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애가 좋은 거고 아주 운 좋게 좋은 거 고른 애가 성능 좋은 거야?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그 기준을 잃어버린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결들이 저는 좀 그런 쪽에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준에 대한 부재를 다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루트로 가는 게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되는 거냐면 그렇죠. 딱 그걸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식의 부재에 대한 얘기이지만 어떤 내가 지금 모르는 어떤 이면의 것들에 대한 거지만 사실은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당연히 지칠 거 아니에요, 모든 결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하다가 지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내가 이 기준들을 명확하게 세워놓고서 그것들을 보는 것과는 뭐 천지 차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 어떤 에너지 컨su밍도 많은 문제니까. 그리고 제가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수학적 기준이 타당하다는 말을 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수학적인 기준들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단순히.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마다 또 이 수학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는 여러 세부 결에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편성은 담아내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기하학은 이건 전부 다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의 추상화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 그리고 이제 선형대 수학 그리고 사실 다변수 미적분학이 아니라 일반수 미적분학의 일종의 그냥 한 발 더 간 정도로 그냥 봐서 그냥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라고 보통 호칭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수학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을 추상화하는 라인에서 나옵니다. 기본적인 공통점은요. 괜찮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랬을 때 해석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뭐를 공부하는 학문이냐면 해석학은 부등식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적분이 되었든 내가 어떤 퀀터티들을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라고 합시다. 이해 가시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코스트 펑션이 되었든 내가 어떤 퀀터티들을 어떻게 적절히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실제로 어떤 퀀터티들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 퀀터티들 자체를 보통 포뮬레이션 하려면 미적분학 레벨에서는 결국에는 적분을 가지고 대개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옵티마이즈하게 컨트롤할 것이냐. 그래서 부등식을 다루는 분야를 어널리시스,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 거였어요. 이 부등식이랑.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니퀄리티의 가장 대표주자가 코시-슈왈츠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두 벡터를 집어넣으면 언제나 뭘로 바운드돼요? 이 퀀터티가 절대값 취해준 게 각각의 매그니티의 곱으로 언제나 작거나 같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적을 어떤 식으로 직관을 하냐면 두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임의의 내적을 그 내적의 기준으로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시켜요. 맞죠? 그래서 이 오소고널 프로젝션 된 퀀터티들을 보는 게 내적의 실제로 직관 기하학적인 뜻이기 때문에 코사인을 정의하는 방식이 그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매그니튜드의 곱보다는 언제나 작거나 같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임의의 내적에 대해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게 부등식이죠. 예를 들어서 산술 기하 평균 다 부등식이죠. 그래서 부등식을 공부하는 거라고 하면 전부 다 해석학입니다. 그리고 단지 굉장히 요긴한 부등식들이 대부분의 경우 예를 들어 기대값이다. 기대값도 적분처럼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미적분학의 어떤 형태를 거쳐 가지고 표현이 되는 그런 굉장히 지저분한 어떤 계산들의 형태가 되어져요.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직관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자 퀀터티를 어떻게 그 정보량들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라는 게 중요한 게 어떤 특징이냐면 그 일반적인 두 벡터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그리고 이게 이퀄리티를 얻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같은 디렉션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퀄리티를 어치를 하죠. 이런 거를 소위 말해서 샤프한 이니퀄리티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량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의 어떤 그 셀렉션에 대해서 성립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을 골라주면 이게 이퀄이 되는 약간 그런 이니퀄리티라는 거죠. 보통 이니퀄리티를 나이브하게 만들면 무조건 이놈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근데 장난 아니야? 이런 이니퀄리티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니까 어떤 수학적인 정보량들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컨트롤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등식 중에서 이름을 들어본 부등식들은 전부 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이제 분야들은 학부 레벨에서는 예를 들어 해석학 개론 당연히 그렇고 실해석학 혹은 메저 티어리,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어떤 여러 분야들 해석학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다 그겁니다. 그래서 풀이해랑 관련돼서 부등식을 다루는 게 조화 해석학, 하모닉 어널리시스 그리고 기본적으로 편미분 방정식도 어떤 기본적으로 미적분학은 다 해석학의 견지에서 이 부등식의 견지에서 다루는 것들이라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미적분학을 엄밀하게 하는 게 해석학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도 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걸 다 부등식으로 다루는 게 목적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것도 실수추에서 실수라고 하는 걸 엄밀하게 만드는 공리를 수학에서는 리스트 오브 바운드 그 액시옴 혹은 뭐 수프리멈 이 정도로 부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등식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해석학 계통의 공부들은 전부 다 부등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지고 놀지를 연습하는 게 핵심이에요. 드럼 결에서 보시면 사실 선형대 수학하실 때 부등식은 그렇게 많이 다루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코시-슈왈츠가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거의 다 이퀄리티에 해당하긴 해요. 그래서 이퀄리티에 해당하는 거를 다루는 분야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산이 있고 그 연산에 의해 가지고 계속 갔다 갔다를 말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주어지는 그런 수학들을 하고자 하는 거를 그거를 알제브라라고 부르요. 어떻게 보면 그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부등식과 등식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많은 경우. 그러니까 부등식을 가지고 등식을 증명하는 상황이 되었든 등식으로부터 이거를 슬쩍 바꿔서 부등식을 바꿨다. 이런 트리키한 그런 말들 말고 실제로 이 각각을 하나는 등식의 경우를 다루고 하나는 부등식의 경우 이게 실제로 그 머시너리들 레벨에서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머시너리들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등식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등식에 대한 좋은 등식에 대한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룹, 분, 그리고 두 연산이 주어지는 어떤 환 혹은 ring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는 두 연산이 주어지는데 아주 좋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나쁜 경우는 어떤 가군 혹은 마줄 그 정도로 칭을 하고 그리고 연산이 세 개가 주어지는 경우를 대수 혹은 알제브라라고 부르고 그래서 물리적인 연산이 들어가는 경우들 무슨 뭐 리알제브라, 리군, 리그룹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온갖 종류들의 이제 어떤 등식에 대한 그 어떤 그 오퍼레이션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터디하는 거를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희가 2차 방정식을 주면 2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가 equal to 제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방정식은 대수학에서 배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주면 저희가 완전 제곱을 가지고 다뤄 가지고 해에 대한 근해 공식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어떤 이런 대수적인 라인에서 오차 방정식 이상의 근해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갈로아 이론이라고 되게 호칭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수학의 어떤 세부 분야로서의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등식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부등식은 여러 개서 변태거든요. 부등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식을 싫어요. 실제 디테일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해석학과 대수학이에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거 있지? 좀 그 주제랑은 약간 벗어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시그마 필드 또는 시그마 알제브라를 할 때 요것도 그 연산이 3개 주어져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가요? 용어의 어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실제로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건데 유니온과 컴플리먼트를 생각해요. 그때는. 근데 이제 결과적인 인터섹션도 되고 하니까 이런 그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부른 맥락은 아마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보통 대수학에서 말하는 그 알제브라의 스트럭처랑은 조금 다른 노선이긴 합니다. 아, 네. 저도 선형대수 쪽에서 그 뭐 그룹이라든지 뭐 필드 링 이런 거에서 나온 그 알제브라 개념이랑 요게 또 확률론에서도 얘도 알제브라 어쩌고 저쩌고 부르니까 이게 뭐 관련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약간 해석학에서 그 부등식을 다룬다고 하셨는데 그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보통 이제 해석학 먼저 들어가면 막 무한에 대해서 먼저 다루잖아요. 무슨 뭐 실수의 뭐 완비성이나 뭐 이런 등등 이제 무한에 대해서 다루는데 무한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등식으로 표현하기 힘들어서 부등식으로 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맞는 결의 생각인지가 궁금합니다. 맞는 생각이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미적분학을 어떻게 만드냐면 그 한마디로 말하면 어프록시메이션 과정이죠.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니까 그 어프록시메이션은 이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등식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있나요? 저는 이게 그 다음 두 개 파트에 거기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샘플링을 어떻게 한 그런 건데, 그러한 샘플링을 한다라는 프로세스 자체도 이러한 해석학이나 대수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부 다 등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이죠. 기본적으로. 예컨대 저쪽 이제 그 화요일 시간에 어떤 그 대학원 계통의 기하학습을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수학을 굉장히 헤비하게 쓰고 싶은 분들이 물어본 그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슬랙에 나온 얘기가 이 호페딩 이니퀄리티. 이걸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랜덤 어떤 이제 베리어블들을 n 개를 이렇게 썸을 해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내가 샘플링하는 것과 익스펙테이션의 이 디퍼런스가 이니퀄리티죠. t만큼 차이가 나는 거의 확률은. 그러면 그 확률의 차이는 이걸로 바운드가 되어진다. 이런 게 theoretical한 개런티를 주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해석학이에요. 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알고자 하는 게 있고 그거에 대한 expectation이 있으면 근데 이게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질 때에 대한 그 기대값과 실제로 주사위 눈이 뭐가 나올지는 별개의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달라지는 거에 대한 디퍼런스에 대한 컨트롤을 주고 있는 것이죠. 가우시안 타입으로서 예컨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것들이 요긴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인 해석 말고 정말 수학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건 사실 등식과 부등식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석학 계통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부등식을 가지고 거의 평생 공부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뭐 평생씩이나 공부할 게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인생이 짧다고 보는 편인 것 같고 됐나요? 또 혹시 또 다른 더 포인트들 있으면 더 듣고 아니면 다른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상수학과 기하학 얘기도 해야 되니까. 위상수학은 좀 달라요. 그 위상수학의 목적은 그 저는 보통 이거를 위상기하학 정도로도 번역을 하는 편인데 그 위상수학의 목적은 공간의 분류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공간을 이제 분류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나오는 것인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이제 비록 그 모든 수학은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이 전부다 라고 했지만 제가 여기서 사실 트리키한 말이 어떤 파트가 트리키한 거냐면 제가 미적분학 앞에 형용사를 붙이고 있지 않은 게 트리키한 거예요. 그래서 채널에 올라오는 어떤 단어들을 보시면 제가 스리슬쩍 어떤 단어들을 붙이거든요. 텐서 미적분학, 확률 미적분학, 무슨 미적분학. 그러니까 여기서 형용사들을 픽스를 안 한 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벳 A부터 G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기준들이 만족이 되면 우린 그것들을 다 미적분학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FTC가 소위 말해서 되고. 근데 그 버전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기준으로 미적분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확률 미적분학이라고 부를 거고 어떤 휘어져 있는 공간에서 미적분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뭐 텐서 미적분학이라고 부를 거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이것도 객관식이라기보다는 그 체계들을 만드는 기준이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어떤 거냐면 미적분학을 만드는 기준이 필요해요. 이거를 제공하는 게 미상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어떤 공간이어야지 미분과 적분을 논할 수가 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분 정의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극한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적분 정의하려면 극한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100만 원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대전제가 어떤 전제에서냐면 극한을 취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있죠. 이 극한의 개념을 다루는 수학을 토폴로지, 미상수학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 극한을 취한다는 방식은 그 사실 우리가 그냥 R1에서 그냥 보는 방식만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스탠다드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방식으로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극한을 취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 어떤 이상한 그러니까 패설러지컬한 상황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만 생각하면 너무나 제약적으로 보는 게 좀 더 맞는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 예시는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얘기하기가 오히려 애매한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미적분학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 즉 극한을 취하는 걸 어떤 식으로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가 미상수학이고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그냥 뭐 정의하는 것들마다 다 된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불변량들 어떤 그 위상 어떤 이제 그 수학적으로 어떤 특정 불변량들을 세워놔서 인베리언트를 세워놔서 그 인베리언트 기준으로 이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 어떤 미적분학의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지 해서 그 불변량들을 기술하는 어떤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불변량이 어떤 대수학적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즉 어떤 연산으로서 이퀄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불변량을 기술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공간들을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어떤 경우에 미적분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되어서 보통 뭐 많이 하는 얘기가 대학원에 가면 어떤 위상수학을 공부하냐면 대수적 위상수학을 공부해요. 이걸 보통 알제브렉 토폴로지라고 불러요. 뭐냐면 토폴로지를 기술하는 기준이 다 알제브렉한 스트럭처를 기준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미적분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알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그중에서 그런 어떤 그 기준 자체를 이퀄리티를 서술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들을 기술을 한다. 라인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주말에 CS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어떤 람다 캘큘러스나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의 어떤 이면에 있는 튜링 머신 이면에 있는 람다 대수 이런 것들은 역시 이것들의 이면에 있는 것들은 위상수학이에요. 즉 우리가 코딩을 해가지고 컴파일러를 돌려서 그래프를 만들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그 그래프를 효율화해가지고 어떤 코딩이 잘 돌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면에 있는 수학 밑바닥은 일단 1차적으로는 학부 때는 논리학을 배워요. 그다음 코딩에 대한 것들이 이면에 논리학이 있다. 그 진짜 이면에 뭐가 있냐면 위상수학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수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모토피 디어리 이 정도로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그 굉장히 제도권으로서 어떤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100%다 동의할 얘기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로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지만 진짜 그 이면에는 호모토피 디어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이것도 위상수학의 특정 분야예요. 그리고 제가 비극으로 보는 건 한국에 호모토피 디어리를 전공한 사람이 한국에 속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수질 채널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예, 조명 선생님이 그 최근에 이제 애 낳으신 분. 그분이 인디애나에서 지금 그러니까 호모토피 디어리로 지금 PhD거든요. 그러니까 PhD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금 CS 쪽 수질 쪽에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어떤 그가 이제 그런 얘기죠. CS 쪽에 대해서도 수학적 기준이 어떤 이제 더 필요해지는 분들은 그런 계통의 공부들을 하고 싶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근데 굉장히 헤비한 공부인 거는 맞는데 그 기준이 본인한테 중요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런 스터디들을 열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수학의 기준으로서는 그게 가장 밑바닥에 있으니까 필요한 그런 스터디들을 만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 어려운 거에 대한 어떤 장애물들은 인지하는 가운데.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이제 위상수학. 그래서 미적분학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떤 기술하는 불변형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학원 수학 레벨에서는 대수학을 어떤 언어로서 혹은 기준으로서 기술을 하기 때문에 대수적 위상수학을 배운다고 표현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냥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위상수학을 배우는 의미는 굉장히 여러 결에서 제약적으로 배운다고 보면 맞고요. 여러 토폴로지 어떤 그래도 한국의 어떤 괜찮은 쪽은 예를 들어 저차원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어떤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 학부 때 배우는 위상수학은 그 뭐를 딱 배운다고 생각하면 맞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다변수 미적분학입니다. 그냥 진짜로 지금 계산 레벨에서 배우고 계신 그거. 어떤 위상 그러니까 어떤 위상적 구조를 줘야지 그거를 얻을 수 있느냐를 배우는 거가 학부 때 배우는 위상수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보통 어떤 포인트 셋 토폴로지라고도 많이 부르고 제너럴 토폴로지라고도 많이 불러요. 일반 위상수학 혹은 포인트 셋 토폴로지. 그리고 보통 하는 얘기가 토폴로지라고 하면 또 모르지 이런 식으로 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100명 중에 90명 정도는 외계어를 듣는데 이게 왜 외계어를 듣냐면 이게 왜 미적분학 얘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수학은 다 어떤 이슈로 보시면 되냐면 그냥 그 어떤 저희가 고등학교 가서 어떤 이제 그냥 중학교 1학년생한테 야 너 정석 풀어봤어?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 정서가 아니라 전부 다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가는 거에서 이 중에서 어딘가 비어 있는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미적분학을 어떻게 추상화할지에 대한 라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해석학과 대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봤다면. 괜찮나요? 이게 미상수. 자, 그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리만의 기하학. 그래서 저희가 기하학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유클리드 기하학이죠. 그래서 기원전 3세기 때 나왔던 수학.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 원전, 이제 보통 The Elements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인플루엔셜한 책이고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에 배웠던 건데 그게 기원전 3세기 거고 그거와 리만과 어떤 제반의 사람들에서 깨진 거가 19세기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평행선은 만나지 않는다는 공리가 깨지기까지가 한 2000년이 걸립니다. 어떤 기차에서 평행선을 달리면 기차선에서 보면 레일에서 보면 만나잖아요. 무한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복수해석 라인에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창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어떤 리만기하라고 어떤 하는 거를 오늘날은 보통 미분기하로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해서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미분기하의 특정 분가로 리만기하가 있다고 보통 호칭하는데 그 공간의 쉐입에 대해서 논하는 거를 리만기하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의 기준은 내적이에요. 그래서 내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탄젠트 스페이스의 내적을 토대로 해가지고 쉐입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들을 우리가 리만 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커널 메소드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리만 기하적인 직관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어떤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의 거랑 조금 다른 노선의 어떤 얘기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기하들이 있어요. 근데 약간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좀 드리면 쉐입에 대해서 논하는 거를 미분기하라고 하고요. 근데 저희가 물리학을 얘기하면 물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보존이에요. 맞죠? 에너지 보존은 쉐입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혹은 고전역학을 기준으로 서술하는 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사교기하학이라고 불러요.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라고. 한국에는 이쪽으로 굉장히 좋은 그룹들이 있어요. IBS에. 그래서 어떤 오용근 당장님을 포함해가지고 어떤 이제 사교기하라고 하는 분야도 한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수학을 기하로 보는 분야가 20세기 이후에 굉장히 성행을 해요. 역사적으로는 리만의 기하가 기하학적 세계가 대수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어떤 리만의 복수해석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라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리만이 19세기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기에는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냐면 이탈리아의 어떤 스쿨을 포함해서 사실은 기하가 대수인 거 임플리케이션이 반대가 된다. 대수가 사실은 기하이다. 이거를 보통 대수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수학과 기하학이 같은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대수학인데 그걸 기하적으로 보는 정도로 어떤 이제 직관적으로 해석하셔도 무관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수학들은 어떤 학부학 대학원 레벨에서의 대수학, 보통 앱스트랙트 알제브라 혹은 대수학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그것들을 어떤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추상대수학은 다 익숙해져 있는 거가 기본 전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거 어떤 쉐입에 대한 기하를 알고 있으니까 리만 기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라인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리만의 복수해석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장 이제 그 쉬운 어떤 토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도 할 수 있고 리만이 실제로 생각했던 방식대로 어떤 예시들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수기하. 그리고 또 어떤 기하들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통기하기랑 관련된 어떤 기하들은
그걸 보통 저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정도로 호칭을 하고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그리고 좀 어떤 오버랩이 있는 정도로 보는 게 맞죠. 어떤 최적 운송 이론.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진 이론으로 optimal transport.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사실 거의 같은 얘기예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랑 optimal transport 거의 같은 얘기. 이거는 제 개인의 해석이고 실제로는 두 분야가 다 크게 다 있다가 실제로 어떤 맞고요. 자료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응용에 대해서도 해석하는 기하학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학부생들 중에서 어떤 그 응용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쌓기를 원하는데 기하학적인 직관을 갖고 어떤 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는 전부 다 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그 어떤 리만 기하를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렌즈를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이 응용의 대상들을 다루게 되니까 그런 어떤 통계적인 대상들 아까 같은 예를 들어 저는 sufficient statistic 이런 것들도 어떤 보통 통상적으로 통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해석학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레이닝을 해석학으로 트레이닝을 받는 것들도 사실은 버거워하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인 이유는 보통은 어떤 해석학개론, 그 다음에 실해석학, 그리고 함수해석학 정도 배우면 굉장히 어드밴스한 수학들을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기하학의 특징은 뭐냐면 기하학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 대수 위상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량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젠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어떤 해석학이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현미경과 같은 거를 굉장히 초밀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이니퀄리티 하나를 좀 더 리파인을 하고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기하학은 해석 대수 위상 전체를 다 갖다 써가지고 그중에서 어떤 걸 가지고 기하학적 구조들을 어떤 풀어 헤치느냐의 어떤 그런 라인들에 가까운 스터디의 성격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전체 그림을 보는 거에 대한 통찰력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서 실제로 공부를 더럽게 많이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경우들이 기하학적 공부들을 한다고 보면 보통 맞고 그 안에서도 기하학에다가 어떤 형사를 붙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리만 기하의 리만 기하 구조 그리고 사교 기하의 사교 기하 구조 그리고 대수 기하의 대수 기하 구조가 그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같이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켈러 기하라고 불러요. 켈러 지오메트리 그리고 이게 복소기하라고 하는 분야의 가장 그 어떤 코어에 해당하는 지오메트리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아는 거를 공부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그 켈러 기하를 공부한다고 하면 되고 제가 박사 때 했던 공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기하 중에서 켈러 기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리만 기하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켈러 기하를 공부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대수 기하도 알아야 되고 사교 기하적인 성격들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이 랭귀지뿐만 아니라 저쪽 해석 대수 이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시간과 에너지가 다 유한한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역순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은 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결이 될 수밖에 없는 동시에 그럼에도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어떤 각각의 구체적인 맥락들이 중요해질 때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매개체들을 굉장히 줌인해가지고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 레벨에서 프로젝트가 될 때마다 부수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 나오면 그때마다 그런 식으로 부수면서 굉장히 긴 세월에 걸쳐서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모든 걸 다 어떤 필요한 걸 알고 시작한다는 거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모든 의미에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어떤 주민과 주민을 적절히 할 수 있는 매스메리컬 머처리티가 될 때 그럴 때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공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공부도 잘 했기 때문에 이 수질 채널 하면서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동시에 하는 거가 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기본적으로 기하고 물론 다른 분야들도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정수론과 대수기하가 얽혀지는 분야를 산술기하, 에리스메틱 지오메트리라고 보통 부르고요. 보통 에리스메틱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면 실제로는 정수론을 지칭하는 것인데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본다 정도가 적절하겠고 근래 필지 메달리스트들은 이쪽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근래에는 대수기하랑 그래프 이론에 연결되어지는 라인들 전 이건 뭐라고 이름을 사실 부르는 게 적절한지조차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수기하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프 이론을 하기도 애매한데 이쪽으로 이제 유명한 분이 허준희 박사님이세요. 허준희 교수님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필지 메달을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잘하시는 분 한국 수학자분들이 꽤 계시고요. 한국 안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유의 기하학들이 있고 이제 가령 단톡방에 있는 뭐 이재영 씨 이런 사람들이 이쪽 산술 기하들을 공부를 해요. 전 잘 몰라요. 네, 이런 어떤 분야들이 이제 있습니다. 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어느 쪽으로 디벨롭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가지고 공부 방향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중요한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하학의 경우는 필요하면 어떤 이니퀄리티들이나 이퀄리티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되어지고, 해석할 거면 그 이니퀄리티를 직접 어떤 에스티메이트를 해가지고 연락 계산을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할줄아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수학은 또 대수학 나름대로 구차에서 추상으로 그 결에서 어떤 알아야 되고, 그것도 결국 등식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게 굉장히 헤비하고, 위상수학도 굉장히 헤비한 언어이고, 약간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다 알고 시작한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매개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모든 의미에서. 그 보통 대학원생들이 어떤 식으로, 오늘 얘기는 한 5분에 10분 정도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다 같이 디스커션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냐면, 일단은 코스닥을 토대로 그 랭귀지를 일단은 배우고 시작할 생각들을 하는 게 큰 착각이고 오류예요. 불가능해요. 반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석사 때 그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학점을 100학점을 듣더라도 이거는 채우는 게 불가능해요. 그 각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를 받아야 되냐면, 내가 관심 있는 맥락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 와이즈하게 아직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벽돌을 쌓을 생각으로 하나를 구체적으로 보면서 부수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하나를 깊게 봐서 거기서 들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다른 것들과 만나는 방식으로 그걸 공부하지 않은 거지, 표면에서 모든 걸 다 공부하고 들어갈 생각으로 하는 게 대학원생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착각이자 오류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봐야 된다. 많은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결에서.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공부들을 나중에 하실지를 염두에 두시고, 어떤 것들은 기준과 상관이 있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면 굉장히 그냥 저희가 그냥 어떤 되게 얕은 레벨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사실 그 안에 얼마나 깊은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문들을 열면서 전공자들이 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오늘 더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무리 지으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는 약간 이런 정서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교 공부라고 하면 굉장히, 저는 약간 그런 정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중에서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뭐 유기와 화학이나 이런 책들을 들고 다녔던 고등학생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실제로 좋은 대학에 실제로 가던 약간 그런 정서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서 어떤 느낌이냐면, 대학 가면 뭔가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걸 스터디하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다 개론밖에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론만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착각을 빠지기가 굉장히 중요하면, 내가 굉장히 아는 게 많다는 생각을, 내가 그 분야를 전공을 했으면 난 아는 게 많은 것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석사 정도로 하기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석사란다는 건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랑 굉장히 내가 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해내고 있는 것들을 볼 거 아니에요. 실제 박사들도 있겠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사실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들을 보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걸 그냥 어떤 있어 보이는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최선을 다한 거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된 약간 그런 정도의 공부가 어떤 석사 때의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박사 때의 공부는 그거보다는 좀 더 깊어지는 거지만, 이제 보통 우스갯소리로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남들도 잘 모르는구나, 약간 이게 좀 박사 때의 공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교수가 되면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우겨야겠다,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저부터 말씀드리면, 뭐 여러 결에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요즘 들은 생각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수리 통계학을 처음 들을 때 느꼈던 감정은, 뭐 여러 가지 그 정의들을, 여러 가지 명제들을, 그 주로 채비셰프 부등식이나 마코프 부등식이나 이런 부등식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식으로 나아갔는데, 솔직히 아, 되는구나에서 멈추고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요즘 참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접하고 그렇게 해석하려고 보니까, 저는 요즘 그 생존 분석이라는 거를 들으면서 이제 뭐 콕스의 파셜 하자드 모델 뭐 이런 라이클리후드를 어떻게 뭐 이렇게 부셔서 만들까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약간 지수함수 쪽처럼 좀 그냥 아예 뜯어서 나 이거 공간 유지하고 싶어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좀 이런 식으로 제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통계적인 것도 많이 사용할 것이고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냥 수식에서 막 마이너스 ln 붙이고 막 2를 곱하면은 그게 어디에 바운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 명제에서 안 끝나고 좀 재밌게 좀 상상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네, 너무 무미건조했던 대학교 수업을
듣던 거를 좀 벗어나는 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재밌다고 요즘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도전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내 재미를 위해서 내 상상이 도는 그러니까 내 시야죠. 그거는 굉장히 요긴할 거예요. 필요하기도 할 거예요. 공부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라. 근데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그래서 실제로 그 내 시야들을 가지고 어떤 그 정말로 파고들어서 정말로 미적분학과 사용대수학 레벨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서 구체적으로 아직 남들이 못 해낸 거를 해내는 레벨까지 가야 그래야 이게 피상적이지 않은 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 방식을 가지고 이 어떤 그 해석해낸 방식이 분석해낸 방식이 기존에 있는 방식들을 복구를 해야지 그래야 그거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대학원생일 때도 이 어떤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아 이거 재밌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떤 나만 그냥 갖고 있는 저는 이런 걸 보통 사실은 피상적인 해석이라고 보통 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그 어널리시스를 내가 해서 선형대수랑 미적분학 레벨을 정말로 해서 그걸 가지고 정말로 유의미한 어떤 메시지들을 던질 수 있는 선까지 가는 게 바람직한 라인이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스페셜라이제이션을 잘해서 거기서 내가 어떤 류의 트레이닝들을 해야 되는지도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도 어떤 사실 좋은 선생을 만나서 설계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는 어떤 포커스드 되어 있는 에너지를 들이는 방식들이 반드시 필요해지게 돼요. 바이올린을 잘 치는 것과 첼로를 잘 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네,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슬랙에서 약간 혼자 뻘짓한 게 생각이 났는데요. 그 배포한다고 막 올렸다가 혼자서 막 파보다가 그 성공했던 게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코딩도 파이썬 같은 거 배우면 문법 그냥 쫙 배우고 다 배웠네 그러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프로젝트 하나도 못 하는데 프로젝트를 근데 하나를 해보면 이런 영역에서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파보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쌓이면 뭐 연결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 이게 파이썬이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가 이제 이런 결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약간 티칭에 대해서도 조금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도수 치료 받으면서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수학을 되게 싫어하신대요. 근데 이제 그 수학 되게 막 뭐라 그러지? 그 막 어렵게 가르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통 이제 대학생 초반 때는 멋들어 보이려고 어렵게 가르치는데 저도 그러기도 했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제 좀 성숙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초등학교 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거까지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성숙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되게 맞는 결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외계어로 떠들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거에서 이게 저는 보통 구체적인 거를 미적분학과 사용돼서 그 레벨에 설명할 줄 아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라인인데 이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에 특정 공부가 커미먼트가 필요한 것도 오히려 굉장히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외계어를 버린다. 이게 또 언제나 정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어떤 렌즈가 어떤 기준이 정말로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대로 트레이닝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주민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네, 혹시 서정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시고 마무리하죠. 저 요새 하는 과제 들어서 계속 메인으로 생각되는 생각이 뭐냐면 교수님께서 하는 저러한 접근법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통계적인 그냥 사건 몇 개만 어떻게 이해해가지고 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전 이게 조금 피상적인 방법이어가지고 전 이것보다는 조금 약간 그 고차원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원인 같은 그러니까 원인을 어떻게 패턴화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앞에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약간 전에는 약간 갈피를 못 잡았는데 지금은 갈피를 잡아가지고 한번 잘 다듬어가지고 교수님이랑 한번 한바탕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닭가수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미적분의 사용대수학을 어떤 징계수 토대로 해서 공부한 다음에 그 이면에 추상화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는 가운데 어떤 내가 이런 공부들을 좀 더 해나가면 재밌을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선례들을 남겨주시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